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8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개학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마음이 다소 분주해집니다.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마음만 앞섭니다. 이렇게 여름도 눈 깜짝할 순간 다 지나간 것 같고, 올 여름에는 지난 몇 년 동안 힘들었던 상황과 달리 나름대로 여기저기 여행도 다녀온 가정도 상당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여름의 추억을 간직한 채 많은 자녀들은 새 학년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을 학기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설레임과 두려움을 동반할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새 도전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화이팅을 크게 외쳐봅니다. 오늘의 토픽은 숨겨진 희생자들, off the grid, 미성년 노동자, 건강에 좋은 과일, 그리고 스페인으로 이주입니다. 이번 여름에 큰 흥행을 이루었던 영화 중 하나는 단연코 오픈하이머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한 원자폭탄으로 태평양 전쟁이 끝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만든 원자폭탄.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 이 폭탄 테스팅이 뉴멕시코의 외딴 지역에서 이루어졌지요. 핵실험 테스팅 장소 주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런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것으로 생겨난 핵실험 방사능 구름은 뉴멕시코주는 물론이고요. 애리조나, 오레곤, 아이다호주까지 커뮤니티까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실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 한 달도 안 되는 시점, 바로 1945년 7월 16일이었죠. 유명한 맨하탄 프로젝트의 트리니티 테스트 이후 가장 먼저 나타난 희생자는 바로 뉴멕시코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번 영화에 나타난 것처럼 테스팅 장소는 뉴멕시코주 북부 아주 외진 지역이었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리모트한 지역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폭탄을 개발하고 테스팅하는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땅을 사들였죠. 정부가 구입한 150마일 지름 넓이 지역 안에는 사실 많은 히스패닉들과 미국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커뮤니티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는 이런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런 피해자들의 자손들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인생을 쳐들어와 파괴시켜버린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선조들은 트리니티에 대한 설명이나 경고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요. 당시 이 모든 것을 지시했던 제너럴 레슬리 그로브스 하에 모든 것이 극비로 진행되면서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지옥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것을 경험한 증인이고 그때 11살이었던 헨리 헤레라 씨는 이른 아침에 강력한 불빛이 기억난다고 말했고요. 마치 세상의 종말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폭풍, 바람, 먼지, 온 세상을 뒤덮었고 우리 마을은 방사능으로 커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공식적인 발표는요. 근방의 공군 기지인 알라모 골드에서 탄약 창고 폭발이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다음 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뉴멕시코 주민들에게 과학자나 정부 차원의 어떤 설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이것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비슷합니다. 잠자다 폭음에 깼는데 이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사능 재였다는 것입니다. 집 주위를 쓸고 닦고 그러나 계속 떨어지는 재는 며칠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들은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고요. 전기, 어떤 방법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뉴스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1990년 방사능 노출 Radiation Exposure Compensation Act가 통과되고요. 이것도 뉴멕시코가 아닌 1950년 네바다주에 세워진 핵실험 시설에서 일했거나 주위 주민들에게 5만에서 10만 달러짜리 한 번 페이먼트가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트리니티에 피해당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어떤 보장도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피해자의 자손들의 주장은 그때 당시 로스알라모스 핵실험 지역에서 거주하던 인종 구성도가 바로 이런 여기를 실험 장소로 정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원자폭탄으로 인해 방사능에 처음 노출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인구는 거의 99%가 히스패닉과 미국 원주민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0년대 당시 이 지역이 딱 적격이었던 것이 이들은 교육 수준도 낮고 복잡하게 따지지도 않고 그들 권리를 들고 일어설 능력도 갖추지 못한 그런 선조들이 적격이었던 것이죠. 정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용해버린 것이라고 현재 후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툴라로사 베이슨 지역의 이 대기나 식수, 땅이 모두 방사능에 물들고 암 환자들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암에 걸린다는 것은 당연했고요. 결국 차이는 언제 일어나느냐가 그런 것이 마음에 잡아버린 것입니다. 이 중에 코르도바시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 중 어머니의 아버지, 여동생, 시어머니 모두 암으로 사망했고요. 본인도 현재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일같이 겪고 여기에 연관된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를 상상해 보라고 말을 하면서요. 오늘날도 이 커뮤니티는 연관된 문제를 안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리 마르티네스 가족도 원자폭탄이 본인 가족을 산산이 조각내 버렸다고 말을 하면서요. 연방정부가 이런 테스팅을 했지만 결국 정부는 우리들에게 등을 돌려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가족들은 상당히 미국의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patriotic하다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 오빠, 4명의 조카들이 미국 군인으로 복역했고요. 미국을 사랑한다고 믿고 싶지만 절대 이 잘못된 지난 역사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고자 발족된 단체가 있는데요. TBDC라는 단체인데 폭탄 실험이 가져온 정확한 여파를 이해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리는 이런 아웃리치 프로그램, 또 교육적인 차원의 움직임, 건강적 결과 설문조사를 수집 중입니다. 인터뷰한 대부분의 가족 역사를 보면 비슷합니다. 각 가정마다 최소한 1명 이상 암으로 사망했고요. 이어진 입원으로 인해서 엄청난 병원 비용으로 허덕거립니다. 적절한 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똑같고요. 이런 것은 돈이 많은 부유층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혜택은 본인들에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많은 가정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가정이 모두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단체 TBDC는 그랜트를 받는 데 성공하고요. 뉴멕시코 지역 교육자들과 협조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역사의 모든 전체 스토리를 알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미국 정부의 거짓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짓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여름에 오펜하이머 영화가 나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처음에 기대에 찼습니다. 그러나 영화 내용 안에는 실제로 사실이 전혀 없었고요. 그들에 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서 영화 제작진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그들은 이 사람들을 만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 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화 마지막이라도 맨하탄 프로젝트의 일부로 뉴멕시코 지역 그들의 부모들, 친척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내용을 알리기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면 충분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코르도바시는 이런 사실을 일단 듣고 알고 나면 절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 극장을 달군 오펜하이머, 이 테스팅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숨겨진 희생자들, 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사회의 모든 것을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바둑판처럼 네트워크가 연결된 전산망 안에서 모든 것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그리드 안에 연결된 채 생활하는 것을 멀리하고 홀로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을 off the grid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발견되곤 하죠. 그런데 이번에 2명의 자매와 티네이저 아들, 이렇게 3사람의 시체가 콜로라도주 아주 외딴 캠프장 근방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적절하고 충분한 경험 없이 이렇게 완전 황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콜로라도주 거니슨 카운티 검시관 코로너스 오피스는 3명의 시체를 발표했는데요. 42살의 레베카 밴스, 41살의 크리스틴 밴스 자매고요. 그리고 레베카의 14살 아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두고 레베카 씨의 이복 스텝시스터인 트라벨라 자라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드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피해심과 그 우려가 커져오는 것에 레베카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레베카 씨 마음에는 현재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녀는 여동생과 아들이 완전히 이 세상을 등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세상이 가져오는 영향을 증오했고요. 이런 것은 모든 본인 가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여동생 크리스틴은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함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동행을 했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여러 차례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 계획인지도 불분명했다고 하면서 이 자라 씨는 크리스틴에게 어디에 도착하든지 안전하다는 포스트카드라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카드는 절대 오지 않았던 것이죠. 코로너스 오피스의 마이클 바른스 씨는 힘들고 각박한 환경에 영양실조와 혹독한 기후 상태의 노출을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겨울이 유난히 추웠던 것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하는데 아직도 공식 사망 이유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다 추운 날씨에 텐트 안에서 깡통 안에 주위 풀들을 모아서 태운 자취가 남아있으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의 우려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세 사람은 작년 여름에 장기 캠핑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겨울철을 지내려던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정도에 하이킹을 하던 근방에 하이킹하던 사람이 골드 크릭 캠프그라운드에서 약 1000피트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 몹시 부패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검정 나무 부스러기들에 덮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셰리프들은 근방에 캠핑한 장소를 결국 발견하고 이 안에서 아주 많이 훼손된 2구의 추가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라 씨가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레베카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러나 심각할 정도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려가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팬데믹 동안 더 악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우려는 결국 그녀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어떻게 그리드를 벗어나 생존할 수 있는지 유튜브 비디오를 몇 개 보았지만 경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유튜브와 인터넷만으로는 절대 불충분하다고 자라 씨는 말합니다. 이들의 계획을 듣고 있으면서 걱정만 앞섰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캠핑 간 것도 아주 어린 시절이었던 기억만 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걱정을 한 나머지 자라 씨는 남편과 함께 이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RV와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주위에 가까운 산에 테스팅을 해보라고 했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크리스틴은 수긍했지만 레베카 씨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본인 의사대로 살 수 있다고 강하게 대응했던 것이죠.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 당시 레베카 씨는 그리드를 벗어나 본인들끼리 사는 것만이 아들과 크리스틴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아는 지인 중 한 사람에게 이 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연결시켜 주려 했지만 이것도 레베카 씨는 거절했습니다. 레베카는 지난 여름 콜로라도 록키 산맥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연구 생활터전을 만드는 것만이
현재 속세를 완전히 탈피하는 최고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이 그들에게 가하는 모든 영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로키 마운틴 산맥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 가지고 올라간 깡통 음식들과 수읍에 의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에 말한 대로 특히 지난 2, 3년 동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혹독했다고 셰리프 디파트먼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최악의 상황에 살아남는 것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어려운 겨울이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겨울이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밀려들었고 당황한 흔적이 여러 가지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예로 텐트 안에 나름대로 이것을 막아보려고 쉘터를 만들었던 자국도 보이고요. 아웃도어에서 살아남고 음식 찾아다니는 방법 등 이것에 연관된 다양한 책자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망을 벗어난 이 off the grid 라이프스타일은 독립적인 라이프스타일인데요. 이런 경우 본인이 환경에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생존해내고 이 공중 유틸리티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방법을 두고 최근에 나온 몇 개의 분석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라이프스타일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해답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개인적인 꿈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온 것 중 2015년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리드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것이 미래에 경제적, 재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을 등지고 이 그리드를 벗어나려는 생각에 충분한 경험과 준비 없이 대자연의 혹독한 환경에 도전한 세 사람이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요새 튼튼한 미국 노동시장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안에 가려진 현실이 있습니다. 위험한 트렌드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데 이것은 바로 점점 더 많은 숫자의 미성년자들이 위험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연방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런 현재 트렌드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연방노동청이 발표한 것은 지난 10달 동안만 보아도 연방 미성년 노동법에 저촉되는 케이스가 무려 4,500건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비교했을 때 44%가 증가한 것입니다. 상당수 미성년자들이 뜨거운 온도에 튀기는 딥 프라이어, 또 육류 가공 기계 등 이런 다양한 위험한 기계를 다루면서 매달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일부 주정부 차원의 이런 미성년 노동자에 대한 법을 약화시키게 변화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더 문제가 큽니다. 이런 추세로 이런 이유의 일부로 상당수 정치가들은 어른 없이 미국으로 몰려오는 미성년의 불법 유입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미 의회는 2021년부터 어른 없이 미국으로 동반 없이 미국으로 밀려오는 수천 명의 미성년자들의 초점을 맞추면서요. 이런 대거의 미성년자들이 위험한 환경의 공장들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리포트는 정말 쇼킹하고 깊게 우려되는 것이라고 플로리다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인 캐티 캐스터 의원이 부르짖었습니다. 정부 데이터를 보면 2021년 이후에 부모 없이 혼자 미국으로 들어온 미성년자 숫자가 4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2021년, 23년 줄지어서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미성년자 고용하는 공장들이 미국에서 폭발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현재 미국 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미성년 노동자 보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어른 없이 동반돼서 미국으로 들어온 미성년자들은 보통 친척들과 함께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해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들은 육류 가공 공장이나 음식 가공소 같은 힘든 공장에서 일하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실제로 생명 위협도 있습니다.
한 케이스가 구아테말라에서 넘어온 16살 소년이 닭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로 두번 토머스 페레즈라는 이 케이스인데 연방법에 의하면 이런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고용해서 수많은 고용주들이 지난 10월 이후 이 벌금 책정이 됐는데 이 벌금 총액이 660만 달러가 넘어가고요.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87%가 올라간 것입니다. 또 여기다 몇몇 주에서는 주 차원의 어린이 노동법을 더 쉽게 변화시키고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올해 초 아칸소주의 공화당 주지사죠. 세라 허커비 샌더스는 이것을 사인하면서 어린이 노동 보호법 일부를 약화시키게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6살 이하 미성년자 고용하는 것을 한결도 수월하게 만들었죠. 현재까지는 최소 9개 주에서 이런 미성년 노동자 허용으로 변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요 14살짜리 미성년 노동자가 알코올을 서브할 수 있기까지 변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현재 여전히 종업원을 구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런 변화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그렇지만 미성년자들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거나 알코올을 접대하는 것 절대적으로 안전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무래도 알코올을 서브하다 보면 이 섹슈얼 해러스먼트 사건이 접수될 수도 있고요. 미성년자들이 알코올을 섭취하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특히 음식 가공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음식 세이프티 세니테이션 회사는 연방노동부로부터 100명이 넘는 미성년 고용으로 150만 달러 벌금이 책정됐습니다. 어린 13살짜리까지 아주 날카로운 이 음식 자르는 톱이나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고요. 13살에서 17살 사이 미성년자들 이 중에 상당수는 밤새 일하는 오버나잇 시프트에서 일하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고기 자르고 가공되는데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 절대 이런 환경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 앞에 고용주들은 미성년자들 보호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어린이 노동보호단체 대표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이 공장에서 일하는 미성년 노동자가 없다고 공장 측은 주장하지만 그러나 추가의 어딧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절대 100%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성년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위험한 상태와 현실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앞에 말한 대로 몇 개 주에서는 이런 노동법을 더 느슨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아칸소주에 이어서 미네소타주에서도 공사장에 16살과 17살 미성년을 허용하게 변했고요. 아이오와주에서도 14살과 15살 미성년자들에게 냉동실이나 육류 가공의 노동이 허가되게 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동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테네시주에 있는 맥도널드에서 일하는 15살 어린 미성년자가 딥프라이어를 사용하다 뜨거운 오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2년 6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장소 맥도널드에서는 어린 티네이저에게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시켰고 프라이즈를 건져낼 때 오일이 튀기면서 화상을 입어 사실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14살이나 15살짜리가 법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음식 준비에 고용될 수 있는데 그러나 딥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린이 노동법을 어긴 것이 되면서 3,258달러 벌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회사 측은 모든 종업원의 위치와 안전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실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종업원들, 특히 어린 종업원들의 안전과 웰빙이 최고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노동청이 내놓은 숫자를 보면 2022년에 이 페널티 총 액수가 438만 6,205달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9년 동안 최고 액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2018년 이후 미성년 노동법 위반 케이스가 급증했다고 하면서 불행히도 너무 많은 고용주들이 법 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처럼 종업원 구하기 힘들 때 많은 고용주들은 임금도 낮고 별 인기 없는 포지션에
미성년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마련이라고 노동청 대변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미성년자들이 위험한 공장이나 가공 분야에서 일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과일 야채는 아주 좋고 필수적인 것으로 잘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다양한 과일들 중에서도 그중에 베리들 안에는 섬유질이 많고 풍부한 비타민들, 미네랄, 항산화제로 많은 도움을 주죠. 이전에 나와 있는 연구들을 보면 그중에 스트로베리가 항산화 작용에 소염 작용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최근에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딸기에 대한 것입니다. 딸기 스트로베리를 하루에 2컵씩 섭취한다면 뇌 작용에 도움을 주고요. 혈압도 다소 낮춰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베리들 안에는 많은 섬유질이 있고 항산화제가 듬뿍 들어있는데 우리 건강에 좋은 과일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나온 딸기를 보면 영양가도 높지만 이 밸런스 다이어트의 중요한 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캘리포니아 스트로베리 커미션이 연구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바로 지난달에 American Society of Nutrition에 발표됐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8주 동안 매일 26g의 이 freeze dried 스트로베리를 섭취했습니다. 이것은 딸기 2컵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인지 능력, 혈압, 허리 둘레 등을 측정해 봤더니 다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동물 실험에 나온 연구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 디자인은 좀 달랐지만 그래도 결과는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8주 동안 딸기를 섭취하고 나서 봤더니 인지 능력은 5.2%가 좋아졌고요. 혈압은 3.6%가 감소했고 총 항산화제 캐패시티는 역시 10.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종류의 연구들이 비슷한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번 연구 역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재컨펌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록 연구 샘플 사이즈는 크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동안 베리들의 항산화 작용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얘기해 왔지만 이번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런 음식들이 심지어 같은 캐리고리 안에 있는 음식들도 골고루 다 섭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섭취 패턴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고 많은 전문가들은 딸기의 좋은 점에 놀랍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 연구에 사용된 딸기는 말린, 이렇게 드라이드 된 타입이라는 점이 놀랍다고 하는데 이유는 이렇게 영양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관하기도 편하다고 하면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딸기 한 컵이 한 5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3g의 섬유질에 탄수화물은 11g에 불과하고요. 최고로 바이타민 C를 주면서 하루 추천되는 바이타민 C의 거의를 충족시킬 정도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바이타민 C는 항산화제로 잘 알려져 있고 면역력, 건강한 피부, 그리고 만성 질환을 줄여주는 데 중요합니다. 바이타민 C 외에도 딸기 안에는 또 다른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바로 안토사이닌이라는 이런 것이 들어있죠. 또 거기다가 포타시움, 한국에서는 이것을 칼륨이라고 부르는데 포타시움, 망가네즈 같은 필수적인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런 이것을 많이 먹어도 섭취해도 칼로리는 별로 높지 않으면서 영양가는 충분하게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건강에 한 가지 좋은 것을 꼽으라고 하면 신선한 과일, 야채일 것입니다. 과일, 야채는 매일 먹는 끼니에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먹는 스낵으로도 좋다는 것이죠. 과일, 야채를 하루 내에 섭취를 하고 나면 기분, 무드도 좋게 해주고 심장질환, 당뇨병, 비만에 다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건강에 좋다고 추천되는 몇 가지 과일이 나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이 중에 첫 번째는 블랙베리인데요. 이것은 베리 중 한 가지인데 감기약, 코프 시럽 만들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안토사이닌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또 짙은 색깔은 심장, 뇌건강, 면역 시스템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파파야입니다. 파파야는 아시다시피 열대 트로피컬 프루트이죠. 다양한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고 바이타민 A, C, E3들 들어있으면서 면역 시스템, 또 뇌 건강, 피부를 좋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애프리컷이죠. 살구죠. 이런 것들은 많이 말려서 파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신선한 것이 좋다고 하는데 눈 시력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박, 워터멜론이죠. 수박의 92%는 물입니다. 요새같이 더운 여름에 탈수를 방지하는 데 가장 좋은 옵션이고요. 이 안에는 포테시움과 마그네슘 같이 이 미네랄도 풍부한 과일입니다. 샐러드에 첨가해 먹는 방법도 좋다고 추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인데요. 포도 안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고 세포 파괴를 막아줍니다. 포도에는 얼려 파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얼려 파는 것도 영양가 문제가 없이 한여름에 즐길 수 있는 과일 중 하나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이프프루트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시트러스 과일 중 하나로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연구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레이프프루트 섭취는 혈압을 낮추어주고 콜레스테롤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샐러드나 요구르트나 그라놀라 바, 오트밀 안에 넣어 같이 섭취하라고 추천합니다. 다음은 블랙 엘더베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연에서 나오는 최고 스낵이라고 부릅니다. 맛있고 달콤하면서 이 한 컵을 섭취하면 바이타민 K와 망가네즈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잘 아시는 블루베리인데 이것은 폴리피놀 컴파운드로서요.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혈관 안에 쌓일 수 있는 플래크라고 부르죠. 플래크와 혈관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좋다고도 널리 알려져 있죠. 다음은 라스베리입니다. 과일 중 섬유질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과일인데요. 라스베리 안에는 항산화제, 섬유질 모두 듬뿍 들어있어서 이 혈당 컨트롤에도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라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록색으로 음식이나 드링크에 짜서 넣는 라임, 바이타민 C, 칼슘, 철분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어떤 과일이나 야채를 매일 어느 정도 섭취하는 건 생각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그중에 이번에 나온 연구에 딸기 섭취는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혈압도 다소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다양한 음식 섭취는 우리 건강을 최고로 보호해 줄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존 플로레스고요. 또 한 사람은 마이클 레이츠인데 이 두 사람은 점점 높아지는 생활비로 더 이상 지탱이 불가능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옵션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스페인 시골 마을에 위치한 120년이나 넘는 3층짜리 주택을 $50,000 아래로 구입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은퇴하기 전까지 모두 교육 분야에 종사했습니다. 레이츠 씨는 하이스쿨 역사 선생님이었고요. 플로레스 씨는 UCLA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오래 일해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샌프란시스코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좋았지만 현재 샐러리와 은퇴연금으로 생활을 이대로 지탱하기 너무 힘들어져서 다른 옵션을 결국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레이트 씨는 일부 저먼이고 part 아이리시라고 하면서 유럽 뿌리가 분명히 있다고 웃습니다. 거기다 존 씨는 part 멕시칸이라 스페니쉬 커넥션이 단연코 있고 스페니쉬도 물론 유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생활에 가장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유럽 중에서도 스페인이 제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선택의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컨설팅 회사인 글로벌 시티즌 솔루션스라는 곳이 최근에 내놓은 것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비즈니스나 은퇴 이후로 유럽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스페인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스페인은 아무래도 1년 내내 기후가 비교적 온난하고요. 라이프 스타일도 조금 느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
거기다 음식이나 와인 등 모든 것이 물가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이죠. 또 이곳의 비자나 정착하는 데 요구 조건들이 아주 쉬워지면서 최근에 이런 추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페인도 국가 차원의 요새 점점 줄어드는 인구와 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인들이 스페인에 들어와 살거나 일하려는 것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입니다. 특히 이런 것은 시골 지역에 더 절실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의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부르는 디지털 노매드, 또 부유층, 은퇴한 사람들 또는 단순히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본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집을 찾는다는 것, 또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죠. 레이트 씨와 플로리드 씨에게도 절대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내린 결정에 걸림돌이 없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했다고 하는데요. 내 인생에 이런 모험과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유럽에서 집을 사고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미국에 비교하면 한층 더 형식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식적이고 포멀했다고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공증, 노터리를 거치는 과정이 많았다고 하고요. 땅을 등록하는 절차, 그중에 선서까지 하는 과정도 겪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언어와 문화 장벽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아주 많은 이주를 생각하는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그 교육인데 본인들은 은퇴한 두 사람이라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생각보다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많고요. 북쪽에는 눈 쌓인 산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쪽으로는 지중해 비치까지 다양합니다. 거기다 많은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산과 계곡 지역, 또 로맨틱한 빌리지, 그런가 하면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세빌 같은 대도시도 다양합니다. 두 사람은 첫 몇 년 동안 스페인의 다양한 지역을 돌면서 각 지역의 습관과 풍습을 비교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도착한 지역이 지중해 쪽 해변가의 발렌시아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오렌지로 유명하고 또 스페인의 내셔널 디쉬 음식으로 통하는 빠에야라고 유명합니다. 건축 양식, 도자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서 렌트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곳에 집을 사려고 고려해 보니까 여전히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렌시아에서 좀 떨어진 시골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곳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낸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 제티바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은 발렌시아로 가는 고속기차도 있어서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요. 오래된 집을 사서 수리를 많이 해야 했지만 저렴한 가격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오래된 집은 몇 개의 작은 방들이 있고 화장실, 2개의 넓은 침실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았고 돈을 들여서라도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격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텍스까지 포함해서 45,000유로, 약 48,000달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의 로컬 건축가와 빌더들을 인터뷰한 후에 결정하고 44,000달러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로컬 퍼밋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걸림돌도 다 거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월이 지난 뒤 마무리되고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은 에어컨디셔너를 설치하는 과정이었는데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스페인 문화는 중간중간에 낮잠을 잔다는 매일 시에스타라고 부르죠. 이 모든 것이 그때는 문을 닫고 중단되는 것이 처음에 적응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의 뒷마당에는 패디오도 있으면서 분위기 좋고 다양한 페인트 색깔로 스페인 냄새가 풍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집안 실내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져온 것들과 로컬에 어울리는 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로컬 지역에 친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이 중에는 진정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토박이 사람들도 있고 본인들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으면서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면 엄청나게 서로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는 미국과 크게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마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거의 다 알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 데려온 본인들의 고양이도 이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웃습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높은 생활비를 탈출한 두 사람, 작고 조용한 마을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앞에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 닫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조용한 라이프가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제는 우리 나이에 나이트클럽이나 바에 갈 필요도 없고 가끔 콘서트나 극장이 그리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발렌시아가 얼마 멀지 않다고 스페인으로 이주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버린 모든 물가와 생활비는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운 정도까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으로 이주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새롭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나라로 이주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로서 또 다른 나라로 간다는 생각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팬데믹이 동반한 인플레이션과 이어진 물가 상승은 많은 사람들의 루틴을 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스페인 시골 마을에 단 $50,000로 집을 사서 이주에 성공한 사람의 경우도 있지만 이런 변화를 선택할 한인들은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